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일전 마수 강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리입니다. 예, 오늘 제 짝꿍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 제가 하루 이 마수 책임지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든든한 전략들 또 재테크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전 좋습니다. 저 아예 이쪽에 눌러 앉을까 봐요. 글쎄요, 한번 물어보고 또 짝꿍이 있으니까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일전 마수에서는 증시 이슈 말고 좀 색다른 이슈가 있죠. 네, 예. 주식시장보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재테크하면 귀가 쫑긋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주 주머니 든든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재테크 전략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벌써 전문가께서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래도 오늘 또 이슈들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요. 투자일전 마수 먼저 화제 남녀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뜨거웠던 핫 이슈, 따끈따끈한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제 랭킹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루 동안 가장 클릭이 많이 됐던 기사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5위부터 만나보시죠. 자, 5위는 미리 낸 자동차세 일부 환급된다라는 주제입니다. 1년치 자동차세 이미 다 납부하신 부지런한 알뜰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 냈던 자동차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한미 FTA 발효로 일부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면서 세금도 디스카운트가 된 겁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이 800cc에서 1000cc 사이 혹은 2000cc가 넘는 승용차 보유하신 분들 환급금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주식시장 시선이 이제 슬슬 실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4분기는 그렇다 치고 1분기는 불안합니다. 100여 개의 대형 상장사들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8%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상장사도 울상이고 투자자들은 실적 점검에 골치 좀 아프게 생겼습니다. 비싼 휴대폰 살 때마다 보조금 든든하게 지원해줘서 고맙다 했더니 이게 다 꼼수였습니다.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미리 휴대폰 가격을 다 부풀려 놓고 마치 크게 할인해주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담합 행위가 적발됐죠. 이들에게 453억 원의 과징금 폭탄이 터졌는데요.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과징금부가 고소하다는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대기업들 이번 참에 가격 부풀리기는 꿈도 꾸지 말길 바랍니다. 2위 볼까요? 오늘의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나는 삼성전자다 라고 외치기라도 하듯 남들이 가지 않는 길만 가네요. 오늘 126만 원으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에 질세라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경쟁이 뜨거운데요. 얼마 전 현대증권이 160만 원을 제시하더니 또 삼성증권은 165만 원으로 한층 더 높였습니다. 갤럭시 S, 갤럭시 노트가 잘 나가니 올해 삼성전자 기대해보자라는 건데요. 주가도 목표도 나날이 업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단연 한미 FTA를 살펴봐야겠죠. 오늘로써 한미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늘도 여전히 자동차와 해운, 음식료 등 수혜주들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발이 대체 언제까지 가느냐, 이젠 이게 중요하겠죠. 기대가 실적으로 이어지느냐 냉정히 판단해야 하는 때입니다. 결국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긴 시간 냉정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화제 랭킹은 여기까지고요.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외환은행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윤영로 외환은행장이 외국환 전문은행이자 글로벌뱅크로서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취임 후에 가진 이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윤 행장은 9년 만에 외국인 주주에서 우리나라 하나금융그룹으로 돌아온 외환은행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윤 행장은 왜 국내 금융가에는 삼성전자 같은 이 글로벌뱅크가 없냐는 질문에 이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가슴이 아팠다면서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중국, 동남아와 이 교포사회 중심의 국가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순이익이 10% 남짓인 해외 부분의 순이익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본점 조직을 줄여서 영업 조직을 확충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동북아와 미국, 남미를 집중 공략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하나금융은 이 외환은행에 대해서 5년간 독자 경영을 보호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기왕에 열심히 뛰시겠다고 하니까 응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론스타에 9년 동안이나 쪽쪽 빨렸는데요. 이 체력 보충한다고 고객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은 JP모건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경착륙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보고를 냈는데요. JP모건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미 경착륙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아시아태평양 주식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중국은 자동차 판매와 시멘트, 또 철강 생산이 줄어들고 건설주가 떨어지는 등 경착륙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중국의 경착륙 여부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닌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어제 보신 바와 같이 2.6%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11월 30일 원자바오 총리가 집값이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과 거리가 있다면서 주택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음을 시사한 후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은요, 중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부채질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 경제가 코끼리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자, ELW 시장이 규제 이후에 위축됐는데 이 투기판으로 변질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ELW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서요. 이 투자 위험이 큰 외가격 ELW의 거래가 집중되면서 ELW 시장이 더 큰 투기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외가격 ELW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ELW 시장 규제 방안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최근 ELW 시장에서 증권사가 마음대로 호가를 부를 수 없게 했는데 이 경우에 증권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효과 규제가 적은 외가격 ELW의 거래가 집중되겠다는 얘기인데요. 한 증권사 관계자는요, ELW 시장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일반 ELW에 호가를 제출하기보다는 싼 ELW에 호가를 주로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의 파생 운영 관계자는 외가격 ELW 상품의 경우에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가해지고 있는 규제가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요. 정책 담당자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냅두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화제 비평이었습니다. 네, 경제 증시에 화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본격 공방 갑론을 박입니다. 네. 목요일은 특별히 여러분께 재테크에 대한 저희가 알찬 정보들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요즘 시장에서 보면은 정보들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맞아요. 내가 어떤 정보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또 나한테 딱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확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TMB 어드바이저 최방훈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재테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은행 거래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주제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먼저 금리 이야기입니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최근에 보면 대출금리 올라가고 있지만은 은행 예금금리는 막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은행의 예금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사실 재테크 하면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은행 하면 수익률이 좀 낮아서 영 땡기지가 않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고수익 상품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이 수익은 이제 젊으니까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성이 중요하거든요. 원금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너무 낮으니까 100% 전부 다 은행 집어넣기는 뭐하고 반반 정도 좋아하잖아요. 반띵. 네. 아무리 반띵이라고 해도 제가 아직 좀 젊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높은 수익 나는 좀 상품들에 더 관심이 많은데 정말 은행에 좀 돈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네.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네. 돈을 맡길 때나 찾을 때나 좀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맡길 때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맡기기에 돈이 굉장히 안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5천만 원까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비교적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은행이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느낌들이 보편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맡길 때 보면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는 예적금밖에 없었는데 너무 편리하죠. 보험도 가능하고 펀드도 가능하고 예적금도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찾았을 때는 급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약간의 이자만 포기하면 원금 손실의 리스크 없이 언제든지 돈을 쓸 수 있다. 유동성이 확보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급전이 필요할 때는 대출 받는데도 은행 거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저리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활용하는 측면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은행 거래를 하다 보면은 우리 카드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보면 이제 상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통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복잡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통장을 하나로 이렇게 몰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장을 분산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짜라고 하니까 은행 통장도 포트폴리오 짠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은행 통장 내에서 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예금 몇 개, 예금 두세 개, 적금 두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그런데 이제 급여 통장 같은 수시 입출금 계좌 같은 것들이 세 개, 네 개씩 있고 각 계좌별로 잔고가 얼마씩 조금씩 남아 있다라면 이거는 약간 피곤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계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분리를 하라는 것이지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적금이나 예금 나누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은 급여 통장에 모든 돈을 일단 놔둡니다. 놔둔 상태에서 생활비도 쓰고 경조사비도 쓰고 그 와중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결혼 5주년 해외여행 가려고 한다. 그 돈마저도 거기서 쓰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B라는 사람은 A하고 소득이나 지출 수준이 비슷한데 이 사람은 이제 지출용 생활비용 통장을 별도로 놔두고요. 그리고 또 저축 통장이나 투자 통장도 별도로 놔두고 또 과거 3년부터 내년 5주년 해외여행을 위해서 매달 10만 원씩 정기적금을 불입해오고 있다면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좀 더 편안한 여행을 갈 확률이 높아지겠냐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맞습니다.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거를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남자들이 또 이 가계부를 적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은데요. 사실 우리 여행 계획 같은 거 일주일 정도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어떠세요? 저는 워낙 좀 귀차니즘이 강해가지고 통장은 고사하고 여행 계획도 안 세우는데 제가 통장을 과연 효율성에 맞춰서 나눌까
좀 부끄러운데 사실 지금 그거요 좀 자랑 아니거든요. 아 제가 너무 씩씩하게 말했나요? 이 계좌 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용도에 따라서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한 3년, 5년 정도 지나면요 훨씬 많은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많이 만들려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을 그대로 다 쓰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통제되는 것이 적정한 수준에서 될 때는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네. 어떻게 통장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관리해야 되나 좀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크게 통장을 용도별로 분리한다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생활비 통장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예,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돌발 상황에 돈을 이 저축이나 투자되는 걸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비비 통장이 필요하겠고요. 따로 만들어. 그럼요. 별도로 분리하시는. 세 번째는 나머지 이제 목돈을 만들 돈을 쌓아야 되는 저축 및 투자 통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용도별로 세 가지로 나누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 목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돌발 지출을 최소화해서 따박따박 내가 돈을 건드리기 전에 돈이 쌓이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네. 그럼 한 네 가지 정도 스텝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먼저 가족의 예산을 수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산 그래서 수립을 먼저 한다.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한 달에 고정적으로 얼마 정도를 저축할 수 있겠는가 잉여 자금을 먼저 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 달 생활비의 1.5에서 한 2배 정도 전후에 예비비를 CMA와 같은 통장을 활용해서 예비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 여차한 경우에 두 달 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게. 맞습니다. 예. 세 번째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월 잉여 자금을 앞서 산정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월 저축하는 금액들을 이제 나누어서 저축도 하고 뭐 연금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고 정기 적금을 가입할 수도 있겠죠. 나눠서 적정하게 저축 및 투자를 하는 저축 및 투자용 계좌를 만들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급여일 날 생활비를 이제 생활비 통장에 일부 남겨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 따라 생활비를 남겨두고 이 돈을 가급적이면 이제 현금이라든가 이제 수시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카드 같은 걸 활용하면 좋죠. 체크카드를 활용하실 때는 가급적 이제 쓸 때마다 문자가 날라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급여일까지 얼마가 남아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문자 서비스 받는데 1,000원이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찍찍 들어올 때는 뜨끔뜨끔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CMA, 네. CMA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네네. 특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 통장을 이제 CMA로 하고 있고, 네. 이 CMA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맞아, 궁금했어요. 네. CMA는 간단히 생각하면 돈을 수시로 꺼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높다. 간단하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대개 이제 과거 MMDA라고 은행의 이제 수시 입출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0.2%밖에 안 됐죠. 주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죠. 간혹 이자라고 해서 찍히는 거 보면 100원, 200원 찍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다행이죠. 2원, 3원 찍히는데. 예. 약 올라요. 그거 대비 CMA는 3% 이상의 이자를 주고요. 기간이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일반 1금융권, 일반 1년짜리 정기 예금 정도 수준의 이자를 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 CMA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네. 우체국 갔었어요. 우체국 가가지고 우체국의 정기예금 얼마냐. 네. 이자 그랬더니 세후 한 3% 정도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가까운 증권사 가가지고 CMA 물어봤더니 네. 그냥 수시 입출금인데 3% 수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자 높기 때문에 예비비를 거기다 1년 묵혀두더라도 이자 손실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CMA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CMA가 체크카드 연계도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타은행 송금 이체 수수료라든가 또 타행에서 현금 인출할 때도 수수료 면제 이런 혜택까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급여 통장의 용도를 적극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증권사들이 지급 결제 기능이 들어가면서 지능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CD 예. 결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만 문다면.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같이 조금이나마 젊은 사람들은 제가 참 자꾸 빈정상하네. 젊다는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사실이니까요. 근데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수익률 좀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럴 때 네. 은행에서 좀 추천을 해주는 게 CMA 말고 MMF는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MMF는 머니 마켓 펀드, 결국 이제 끝에 펀드라는 이름이 붙죠.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국공채라든가 그런 쪽에 투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자가 붙으면 일단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거의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자율의 수준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CMA랑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한 거죠. 네. 되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MF 같은 경우에는 CMA만큼 이렇게 그 급여 통장의 기능으로서 편리한 기능들이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MF를 활용하기에는 굳이 뭐 이런 거죠. 굳이 대단한 메리트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CMA를 활용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별 무리가 없습니다. MMF도 입출금 기능이 있나요? 바로바로 좀 돈을 찾을 수 있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데요. 네. 이제 그 증권사에서는 CMA가 거래가 되고 은행에서는 CMA가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 가니까 MF를 하라는 거죠. 왜? 그래야지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문제 이유를 알겠네요. 아니, 네. 저는 CMA 할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은행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하면 일단 뭐 저축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안정적인 상품이 저축밖에 없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저축이니까 과연 저축이 갖는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확인해보고 싶어요. 사실 뭐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굳이 좀 장점을 좀 찾아보자면 오늘 굳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사실 그 과거 2008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거 대비 예적금에 가입 그 돈을 묶어 두셨던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너무 편안했습니다. 마음만 편했죠, 마음만. 예. 사실 그런데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플러스는 맞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건 무시 못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 안정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움직이면 뭐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것으로 주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모으는 습관과 재미를 가져주기에는 사실 예적금만한 게 없습니다.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급하게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때도 원금 손실 없이 언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밖에는 이제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좋게 되면요,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 등급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많다 보면 자체 은행 신용 등급이 또 좋아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 할인 혜택도 이자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또 크겠네요. 이건 대단히 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은행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소득의 도대체 몇 % 정도를 예금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연령대에 따라서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이드가 좀 있을까요? 일단 그 예금 비중과 펀드 비중이나 이런 뭐 투자자산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의 돈을 언제 쓸 것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30대 초반이라더라도 바로 내년에 결혼을 예상하고 있다면 펀드 비중은 많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고요. 전체적인 소득 대비 저축 비율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소득 대비 저축 비율이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동거를 할 경우에는 자취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소득 대비 한 30% 전후 20, 30% 정도면 용돈 쓰는데 별로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의 경우는요, 소득 대비 7, 80%까지도 저축을 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그럼요. 정말요? 그럼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취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50% 전후로 떨어지겠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외벌이 가정 대비 미혼율, 이 연령대 미혼 직장인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저축 비율이 높을 때가 많습니다.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결혼 전후 시기로서 주택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또 은퇴에 대한 고민도 많은 시기죠. 그래서 이제 사회초년생보다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씀씀이도 커지는 시기이지만 소득 대비 50에서 10% 정도는 저축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딴 사람들한테 뭐 속된 말로 빈대부터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만날 것 같은데 사람들. 좀 뜨끔뜨끔 하는 게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지출하신 겁니다. 지금 소득 대비 30에서 40%를 제가 용돈으로 잡은 건데요.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용돈 150만 원, 그 월급 150만 원 받아가지고 뭐 30%면은 한 45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밖에서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스타벅스에 커피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 매일 마셔야 되는데. 직장 죄송합니다. 당황하셨어요. 제가 이 급여 수준이 좀 많은 분들을 기준하는 거인데. 아닙니다. 저희 다 알아듣고 있어요. 아낍시다. 예. 아껴야죠. 많이 저축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맞벌이 가정을 볼 수 있는데, 기업 맞벌이 가정은 이제 자녀 출산 전으로 극명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 출산 전에는 어찌 보면 이제 부부가 가장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맞벌이 할 때 말이죠. 그럼요. 맞벌이하고 아이를 출산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는 미혼 시절의 저축 비율을 유지해서 적어도 소득 대비 60에서 70% 정도는 저축하셔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절반을 넘겨야 되는군요.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자녀 출산 이후부터 완전히 무너지죠. 맞습니다. 굉장히 무너집니다. 맞벌이 가정의 특이한 점은 양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도 맡겨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 출산 이후에는 그래도 50%를 목표로 해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0에서 50% 정도는. 목표로 해서. 맞습니다. 목표는 또 달성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예. 자, 그렇다면 저하고 교수님한테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제 나이에 맞는 재테크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교수님한테 맞는 재테크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교수님 한 4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20대, 40대 기준으로 한번 재테크 방법 살펴볼까요? 20대 맞으십니까? 아니, 왜 의문을 제기하시나요? 들어왔습니다, 공격이. 농담입니다. 예. 예. 직장 초년생 20대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회 초년생들은요, 두 가지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되게 사회 초년생들일수록 뭐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목표를 좀 간단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습관을 가져요. 습관을 기르자. 습관. 예, 습관. 그리고 하나는 종잣돈을 만들자. 이 두 가지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돈 모이는 습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계획적인 지출하고 고정적인 저축 습관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이 초기 직장 3, 4년 동안 이 만들어진 습관에 의해서 평생의 부가 좌우가 되고요. 그리고 행복 지수도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최우선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종잣돈을 만들어야 된다. 입사 후 한 5년 정도가 지나면요, 동기 간에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동기들은요, 아직도 자동차 할부를 갚는 동기가 있고요. 또 어떤 동기는 학자금 대출을 다 갚고도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모으는 맞아요. 친구들도 있습니다. 1억씩이나 모았대요. 5년 만에요? 네. 그럼요. 그런 친구들도 와우.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초기 5년간의 이 차이, 5천만 원, 1억 이런 차이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되죠. 빨리 쫓아가야겠네요. 따라잡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따라잡기 힘든 것 중에 이유 하나는 앞서 습관을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더 따라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직장 초년생은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40대, 이를테면 이제 그 교수님 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40대, 50대 이즈음이 되면요, 정말 너무 힘든 시기가 됩니다. 약값이 많이 들어가죠. 예. 뭐 대출 상환 자금도 있고요. 네. 자녀들 사교육비가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하고요. 대학 진학도 있을 것 같고. 저희 집은 이제 애가 셋인데요. 네. 머리 하나당 한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허리가 휩니다, 지금. 정말 많이 버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축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래요. 네.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네. 예.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품위 유지하시는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품위는 없어요. 그 연령대가 지나게 되면요, 이 가계 지출에서 비정기 지출금은 굉장히 커집니다. 맞습니다. 경조금도 나가야 그렇죠. 되고. 경조금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외식 비용도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휴가를 가시더라도 좀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요즘엔 진짜 텐트 치고 못 자요. 그럼요. 또 진짜 샤워가 되고 네. 하는 거야지. 젊었을 때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자고 밥 먹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요즘엔 그러고 나면 이제 한 일주일씩 후유증이 생겨요. 또 자녀분들이 안 따라가잖아요. 원래 안 가요. 애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자금도 많습니다. 그렇죠. 조만간 노후 은퇴 준비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이들이 대학을 안 갔다면 자녀 대학 자금까지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자금들은 지금 저축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쓸 돈이 많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몇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다시 이 본인의 재무 상태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과연 우리 수준에 적절한 지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내 수준, 내 그 소득 수준에 맞는 맞습니다. 적절한 소비를 하고 있느냐.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는 소주만 먹어야 되겠네요. 예. 일단 평가하시고 예. 예, 써도 되시면 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이 현재 냉정한 평가에 따른 자기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미래 재무 목표에 대한 수준까지도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시기부터는 40대 이후부터는 대출을 줄이고 순자산을 늘려가야 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대출을 무리하게 땡겨서 다시 부동산을 늘리거나 이러한 것은 약간 리스크하다. 그거는 돈도 돈이지만 수명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짝바짝 다가오는 대출 만기 예. 돌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융자산을 조금씩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시기고요. 네. 세 번째는 인생 2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녀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대개 은퇴 이후에 갑자기 빈집 증후군이라는 것이 오기도 하죠. 아하. 네, 네. 굉장히 맞아요. 고독하고 아주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한 노년이 막 그러한 사례들이 뭐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지만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인생 2기에 대한 준비를 네.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빠가 네. 지금에 와서 가장 후회하시는 게 바로 그거세요. 막상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시니까 좀 불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노후 준비 다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개념 없는 발언을 했다가 너 키우느라 내가 40대에 적응을 못했다 이러시더라고요. TV에서 나오는 거는 다르네요. TV에서는 뭐 나 그래 남은 게 있어 그렇게 저기 그럼요. 선전을 원래 하는데. 그렇게 드라마 속에서 훈훈하잖아요. 근데 네. 실제 가족들 대는 안 그러잖아요. 보면 40대부터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겠네요. 예.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저축을 할 때 이자가 붙어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맞습니다. 근데 시중은행은 워낙 이자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이 자연적으로 이제 그 저축은행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최근 저축은행 사건도 있지만 그래도 고금리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하지만 고금리의 유혹이 또 위험이 수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이라는 것을 취하는 네. 곳이죠. 이를테면 이 예적금을 맡긴 분들에게는 조금 싸게 이자를 드리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차액을 먹게 되는데요. 이 제2금융권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신용등급이 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을 그리고 또 한도가 닫혀서 대출을 더 이상 못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리를 좀 더 주고 대출 이자를 높여서 그분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일반 1금융권에 비해서는 더 많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상환 부담도 좀 커지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은행 거래하고 관련해서 또 저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령대별로 쭉 살펴봤었는데요. 아무튼 뭐 연령대별로 전략은 다르지만 그래도 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측도 잘하고. 예. 네, 저도 오늘부터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적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정성만큼이나 수익성에 대한 욕심이 납니다. 과연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겸비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저희 지금부터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 누구나 재무적인 안정에 기반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차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같은 돈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귀결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과 행복지수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즉 보면 재무관리하면서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취해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다라는 한 가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같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들을 항상 유념해 하면서 재무관리에 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와 행복지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진 여러 나라에서 이 부와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일정한 부 이상이 되면 행복지수하고는 전혀 상관관계 없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내용을 보면 인간에 있어서의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적응 수준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쉽게 너무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커다란 지출을 해서 얻게 되는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복권 당첨자를 대상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면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전의 수준으로 행복지수가 다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가 새 차를 사거나 성형수술을 하거나 혹은 뭐 큰 돈을 지출했을 때 얻게 되는 행복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반복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출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비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을 비교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는데요. 비교를 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 자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그러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전제로 깔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제어할 수 있는 부분 결론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재무 설계를 통해서 자신의 재무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된 재무 상태에 따라서 미래를 계획하고 또 이를 위해서 자신의 지출 통제와 계획적인 지출 그리고 저축 습관을 만들어 가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만들 것인가 안정적으로 돈을 더 많이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정적인 은행권의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자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더 세금을 줄일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야겠죠. 이자를 많이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급여 통장은 은행권을 이용하시건 CMA를 이용하시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 통장은 CMA를 반드시 활용하셔서 예비비가 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CMA를 활용하셔서 적어도 3% 이상의 이자를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적금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2금융권, 상호저축은행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적어도 1%포인트 이상의 금리 효과를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1년짜리 적금의 경우는 5.5% 전후의 금리를 주고 있고요. 또 1년 예금의 경우는 4.8% 전후, 일반 1금융권에 비해서는 적어도 1%포인트 이상의 금리를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벤트성의 특판 금리 상품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1금융권의 모 은행의 경우에는 소액의 기부를 병행하게 되면 5% 초반대 예금 금리를 주는 상품도 나오고 있죠.
굉장히 높은 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성의 특반 금리 상품들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라든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또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예적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우대금리를 주고 있죠. 0.1에서 0.5% 전에 우대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두 번째 방법인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이제 조합원 예탁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 조합원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일반 그 은행 이자 같은 경우에는 15.4%의 세금을 떼는데요. 이 조합원 예탁금의 경우는 14%에 해당하는 이러한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게 되고요.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조합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이 조합원 예탁금을 가입할 수 있겠고요. 현재 신협 같은 경우 1년짜리 예탁금의 금리가 4.5%인데요. 세후 비교를 하게 되면 일반 금융권의 5.24%의 예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 현재로서는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전체 예금 중에서 가장 높은 세후 이자를 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주위에 살고 계신 주변에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관리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만드는 방법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에 40만 원씩 5%, 세후 5% 정기적금에 가입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4%, 40만 원씩 1년에 5%.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가 이 이자율을 2배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이제 10%의 상품을 찾기란 불가능한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한 달 지출 예산에서 10,000원 정도를 줄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즉, 생활비 통장에 매달 10,000원을 적게 남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000원을 어디에 쓰냐면 그 40만 원 정기적금 통장에 같이 불입을 하는 겁니다. 만약 1년이 이러한 상태로 이제 1년이 지난다고 하면 매달 10,000원씩 뺀 것 때문에 1년이 굉장히 힘들겠느냐는 거죠. 거의 못 느끼시겠죠. 그런데 이 10,000원의 효과로 1년 뒤에 찾게 되는 돈은 40만 원을 10%짜리 정기적금에 불입한 효과와 동일한 이자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받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 당장 이를테면 핸드폰 요금제만 검토하시더라도 1, 2만 원 정도 더 절약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걸로 인해서 취하게 되는 이자 효과가 사실은 훨씬 더 크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이자 조금만 신경 쓰시면 CMA나 이런 것들만 활용하셔도요, 1년에 몇십만 원의 이자를 더 챙기실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적은 돈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내용 잘 들었는데요. 좀 네. 듣다 보니까는, 말씀은 마음이 참 훈훈해지는 네, 그런 말씀인 맞아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가계소득은 자꾸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좀 그 가계소득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가게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좀 살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대출 부담을 받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는요,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포기하기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적지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포자기 쉬운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분도 은퇴를 하실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출을 어쨌든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셔야 되고, 뭘 최대한 줄여서 미래를 위한 저축을 비율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즉, 소득이 많은 분들에 비해서 30% 똑같이 저축하셔도 금액은 적겠지만 그 비율을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생활 수준에 맞는 지출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은퇴 자금도 준비하셔야 되고, 자녀를 위한 교육 자금도 적지만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비율을 기준으로 삼고
좀 전략 세우시면 재테크도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요즘 30대 가장의 한 평균 월급을 치면 월 3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설명하셨던 상품들 중에 이 30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우실까? 이걸 좀 통해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뭐 간략히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의 돈을 언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 정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00만 원 정도라고 하신다면요. 적어도 대출 상환 비용 플러스 저축 가능 금액이 적어도 40% 전후는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라고 하면 120만 원 전후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 자금을 포함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출 상환 자금이 없고 주택 마련 자금을 위해서 이 자금을 모으신다고 한다면 이 중에 소득 대비 10%인 한 30만 원 전후는 교육 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위해서 10에서 15% 정도는 배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90만 원 전후 이 정도는 이제 중단기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이제 단기에 필요한 자금이 많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예적금 비용, 적금 비중을 좀 높이셔야 되는 것이고요. 2, 3년 이후에 써야 될 돈이 많다면 펀드 비중을 약간 높여서 그렇게 해서 90만 원의 자금을 이를테면 30만 원 대 60만 원, 60만 원 대 30만 원 이런 정도 배분으로 해서 적금과 펀드를 병행해서 투자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 네. 욕심은 많았는데 사실 돈이 물 새듯 어디로 자꾸 사라지잖아요. 돈이라고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좀 저희가 세워드렸던 재테크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MTN 마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TMV 어드바이저의 최방훈 센터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수 오늘 재테크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9시 47분) 이 시각 올라오고 있는 머니투데이 뉴스입니다. 올해도 현대기아차 유럽에서 잘 나갑니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31,257대, 기아차는 22,610대로 총 5만 대 이상을 판매한 건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나 급증했습니다. 점유율도 총 5.5%에서 5.8%로 높아졌는데요. 이 폭스바겐과 GM, 토요타 등의 판매가 감소된 것을 견줘본다면 현대기아차의 성장세는 더욱 돋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중국 경제가 올해 8.3%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7.5% 목표치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S&P는 중국 경제가 국제 경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한 유럽과 중동 지역의 경기 침체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홈쇼핑 업체 CJ 오쇼핑이 수입차를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구매 의향자를 모집해준 적은 있어도 아예 수입차를 가져와 직접 팔겠다고 한 것은 CJ 오쇼핑의 홈쇼핑 사상 처음인데요.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수입차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업 다각화를 이유로 언급했는데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업계 판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쌍용건설 매각 작업이 오는 19일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오늘 오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쌍용건설 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고한 신주 발행과 구주 매각 방식의 일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예비 입찰은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계획이고요. 5월 중순 본 입찰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네, 뉴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슬슬 잠자리로 들 시간입니다. 올해는 잠이 들어도 글로벌 주식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나왔습니다. 35만 1,000건이 나왔는데요. 지난주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제조업 지수도 나왔는데요. 20.21로 예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나올 테고요. 자, 여러분 밤사이 이런 이슈들과 함께 뉴욕장이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유행어 밀고 계신다고요? 이제는 인사를 해야죠. 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굿나잇. 굿나잇. 굿럭. 수고하셨습니다. 예.